도파민 중독이신가요? 이제 그만하고 싶으신가요? 10분만 보다 자야지 했던 쇼츠를 정신을 차려보니 2시간이나 흘러있고 넷플릭스 시리즈 하나만 봐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밤새고 10편을 정주행했던 자신을 마주한 적 있으시죠? 이게 다 도파민에 중독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보상과 쾌락, 동기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파민을 자극할 때 뇌가 이러한 자극에 익숙해지며 점점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중독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스마트폰에 빠져 몇 시간을 보내는 것 대신 독서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쇼츠만 보다가 잠드는 1년 대신 책을 읽다가 잠드는 1년을 보낸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중독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보는 대신 책을 펴고 자기 전에도 책을 읽다 잠이 들죠. 우리는 앞으로 3권의 베스트셀러, 도파미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파민 중독을 역이용하여 집중력을 높이는 뇌로 변형시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더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즉 유튜브 대신 책을 읽다 잠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 유튜브 안 보고 책만 볼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뇌를 속여가며 훈련을 통해 도파민을 역이용하여 독서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아주 간단합니다. 도파민을 제거하고 세로토닌으로 채운 후 다시 도파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여러분은 앞으로 한 달간 제가 말씀드린 3단계를 거치면 쇼츠 중독에서 독서 중독으로 변신한 자신을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나 인스타 앱을 지우세요.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보고 싶으면 몇 분만 보겠다는 알람을 해놓고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시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보세요. 그리고 보는 시간을 점점 줄여가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2주를 보내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도파민 디톡스를 하게 됩니다. 둘째, 기상 후 2시간 동안 최대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때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세로토닌을 온몸에 채워넣습니다. 셋째, 작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은 책들을 골라보세요. 표지만 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선택하시고 지금 내 수준보다 아주 조금 어려운 책을 골라 읽기 시작해보세요. 우리의 뇌는 적당한 과제가 설정되었을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의욕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도파민을 역이용하게 됩니다. 너무 뻔할 것 같다고요? 이게 되나 싶으신가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핑곗거리만 머릿속에 생겨나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 달만 하면 우리의 뇌는 도파민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 리셋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생각의 수준이 달라져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한 달이란 시간이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중독을 치료하는 중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없애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도파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파민은 인간의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 1957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 과정에 관여하는 유일한 신경 전달 물질은 아닙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의 쾌락을 느끼는 과정보다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보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도파민을 나오게 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도박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잭팟을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보상에 대한 기대로 인해 도파민이 분출되어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죠. 우리가 쇼츠나 릴스를 계속 보게 되는 이유는 한두 번 재미있는 영상을 보게 되고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정한 행동을 하면 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뇌는 기억하게 되고 다시 그 쾌감을 얻고 싶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재미있고 무언가가 나올지 모른다는 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쇼츠와 릴스의 영상들을 계속 아래로 끊임없이 스크롤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전에 TV 채널을 돌리며 뭔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케이블 TV가 나왔을 때는 수십 개의 채널을 돌려가며 도파민을 찾던 시절이 있었죠. 뉴스와 예능 다시 보기, 스포츠와 종교 채널, 영화의 한 장면을 거쳐 다시 뉴스로 한 바퀴 돌아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쾌감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쇼츠와 릴스는 재미있는 엑기스들을, 즉 하이라이트만 모아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보고 또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는 강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쾌감을 얻을 수 있구나 하고 전보다 더 큰 쾌감을 얻고자 연구를 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쾌감을 얻게 되죠. 문제는 쾌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더 큰 쾌감을 찾다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요한 하리는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우리를 추적하고 조종하는 테크 기업들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더 오래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무한 스크롤을 통해 우리를 그 작은 화면 안에 가둬둔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와 앱들은 우리의 정신을 길들여 잦은 보상을 갈망하게 만들도록 설계됩니다. 하트와 좋아요를 갈구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겨보고 무엇에 흥분하고 무엇에 화를 내고 무엇에 경노하는지를 알고 있죠.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니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오래 스마트폰에 붙들어 놓을 중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우리 앱에 중독되는 것은 원치 않아 라고 하는 듯 알림 설정을 바꾸라고 하고 중독되는 것은 내가 통제하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우리의 잘못으로 슬며시 떠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청 중단, 취침 시간 알림 등 우리의 의지력을 키워준다고 주장하는 도구들을 제공하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참으로 잔혹한 낙관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잔혹한 낙관주의란 비만이나 우울, 중독처럼 우리 문화의 근본 원인이 있는 거대한 문제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단순한 개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인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다고요? 그럼 케이크를 먹게 하세요. 의 21세기 버전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놀아날 수는 없습니다. 도파미네이션의 저자 애나 렘킨은 중독 관리를 위한 3가지 접근법으로 자기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물리적 자기 구속으로 자기가 중독된 대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쓰레기통마저 버리라고 하죠. 마치 세이렌의 마법 노래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을 범선의 돛대에 묶어놨던 오디세우스처럼 말이죠. 금욕 상자를 아시나요? 초콜릿, 과자, 게임기, 담배, 스마트폰 등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투명한 이 상자는 미리 설정한 잠금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절대 열리지 않는 상자입니다. 망치로 상자를 부수지 않는 이상 열리지 않죠.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기간에 필수인 휴대용 스마트폰 금욕 상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구속의 두 번째 방법은 시간 제한과 결승선을 두고 순차적으로 자기 구속을 하는 것이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승진할 때까지 기다린다. 책 30분을 읽은 다음에 유튜브를 본다는 식입니다. 도파민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고 싶으면 새벽 배송으로 다음날 문에 그게 떡하니 놓여 있고,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으면 곧바로 화면에 답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알아낸다거나 답을 찾는 동안 좌절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걸 기다려야 하는 습관을 잃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주적 자기 구속이 있는데요. 이는 도파민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죠. 다시 말해 자신에게 허락하는 하위 유형 그리고 허락하지 않는 하위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보되 검색용으로만 쓰고 유튜브나 인스타는 사용하지 않게 앱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자기 구속을 통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다면 바로 이 영상을 떠나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해서는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아오실 수 있으니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 달간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고통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중독 대상을 갖고 있다. NRM키 교수에 따르면 뇌의 보상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보통 한 달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전달 수치는 약물을 끊은 지 2주가 지난 상태에서도 보통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중독 환자들은 보통 2주 동안 계속 금단 증상을 앓게 됩니다. 도파민 부족 상태에 있는 셈이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2주까지는 의식적으로 자기 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2주가 넘어서고 3주가 지나고 4주차가 되어 한 달이 되면 일반적으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금주 한 달 뒤 80%가 임상 우울증의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 릴스, 각종 게임까지 모두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감에 단톡방에 누가 무슨 글을 올렸을까 하며 스마트폰을 계속 열어보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보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미국인의 평균 스크린 타임이 3시간 15분이고 24시간 동안 2417번을 만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5시간으로 세계 5위라고 하네요. 미국이 3시간 반인 2417번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추정해보면 5시간인 우리나라는 24시간 동안 3718번을 만지게 되는 꼴인데요. 그러면 1시간에 154번, 1분에 2.56번이네요. 계속 만지고 있는 시간도 있으니 평균으로 따져보면 왠지 그 정도 열어볼 것 같기는 합니다. 요한 하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중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예전부터 멀티태스킹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멀티태스킹이 마치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처럼 생각되어 왔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동시에 한두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인지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전환 비용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건 대학의 마이클 포스너 교수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가 방해를 받을 경우 전과 같은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전화를 받는 경우 단기적 차원에서 IQ 10점이 하락하는데 이는 대마초를 피웠을 때 IQ에 가해지는 타격의 2배인데요. 즉 업무 수행의 측면에서 볼 때 문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자주 확인하느니 책상에서 대마초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카톡 알림을 확인하고 나면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이 들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오기 힘들었던 경험 있으시죠? 때로는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를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각종 도파민으로 넘쳐나는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 한번 빠지게 되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새 우리의 두뇌는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보상만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며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팝콘처럼 순식간에 팍팍 터지는 빠르고 강한 정보에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뇌는 팝콘 브레인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정상적인 집중이 가능하게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 몇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과 모든 알람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자는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란 디지털과 해독의 결합으로 각종 전자기기,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 심신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2주 동안 고통스러운 자기 구속을 통해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도파민에 대한 내성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세로토닌을 만날 때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히 갖고 명상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스마트폰 없는 산책이나 등산도 좋습니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온갖 뇌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산봉우리와 나무, 하늘, 그리고 산책길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머리는 맑아집니다. 예로부터 산책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는 길이고 가끔은 일상과 거리를 두며 나 자신과 마주하는 길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철학자의 걷기 수업의 저자 알베르토 키틀러는
걷기 행위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사유를 바탕으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걷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더 맑고 더 명쾌해진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금 알게 된다. 우리는 걷기를 통해 마음을 조율한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갈라져 있던 마음은 다시금 모아지고 내면은 맑아진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평소에도 집중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하리는 우리 정신을 배회하게 뒀을 때 생기는 이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배회하게 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이들을 본다는 것은 작은 화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가 별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는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또는 흔히 멍 때린다는 상황에서 뇌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이는 뇌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 하리는 여기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딴 생각 중에 천천히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배회하게 의식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게 두어야 합니다. 이게 뇌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뇌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는 수면 시간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고 싶을 때 멀어지기 위한 자기 구속의 방법 중 하나로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미네이션에서 애나 렘킨은 도파민이 주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은 육체적 고통을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몸의 쾌락과 고통은 일종의 저울과 같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운동을 통해 고통을 느끼게 되면 쾌락을 느끼기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고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성을 찾기 위한 저울은 쾌락 쪽으로 쉽게 가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고통이 쾌락으로 바뀐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운동 후 러너스 하이를 느꼈거나 무서운 영화를 보고 설명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처럼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배고플 때는 모든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고 감기 몸살로 시달릴 때에는 유튜브도 보기 싫어지죠. 우리의 몸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쾌락에 대한 정도 및 반응 속도도 낮아집니다. 도파민의 강도를 낮추고 운동과 산책을 통해 세로토닌이 차가는 마음이 진정되고 평상심이 유지되는 감정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주에서 3주 동안 디지털 디톡스, 도파민 디톡스를 행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책 읽는 도파민을 만들 때입니다. 우선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칭찬을 해주십시오. 뇌는 늘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파민 중독을 역이용해서 독서를 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의 저자 가바사와 시오는 행복 물질이 팡팡 나오는 목표 달성 7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1단계는 명확한 목표 세우기입니다. 우리가 복권을 산다고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시점이 2번 있습니다. 복권을 샀을 때와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입니다. 이를 목표 달성에 적용하면 목표를 설정했을 때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렇게 2회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말입니다.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마침내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단계는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카톡을 확인하지 않고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대신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상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지에 따라 도파민 분비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을 작게 나눠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합니다. 몇 장을 읽겠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간 집중해서 책을 보겠다는 식으로 스스로 세운 분명한 목표를 상상해 보십시오. 3단계는 목표를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로 나의 목표를 책상에 붙여놓는다거나 스마트폰 바탕화면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4단계는 이러한 목표를 즐겁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즐기며 실행할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온다고 합니다. 5단계는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주십시오. 2주간 매일 아침 하루도 빼지 않고 책을 읽었다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나 먹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드세요. 탐욕스러운 뇌는 보상을 받으면 또 상을 받으려고 도파민을 방출하게 됩니다. 6단계는
하나의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시간을 늘리던지 조금 어려운 책을 고르던지 하는 약간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만드세요. 그래야 더 큰 성취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도파민 강화 학습 사이클입니다. 마지막 7단계는 1단계부터 6단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파민 중독을 역이용해서 독서 중독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중독된 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이미 중독되신 분들은 지금 도파민으로 가득 찬 영상을 찾으러 제 얘기가 듣기 싫어 이미 나가셨을 겁니다. 유튜브 쇼츠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건설적이고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까지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보면 첫째, 자기 구속을 통해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2주 동안 멀리 하십시오. 도파민 디톡스를 합니다. 둘째, 스마트폰 안 보는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 세로토닌을 만나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도파민 중독을 역이용해서 독서 중독으로 가는 목표 설정을 통해 새로운 도파민을 생성해 보십시오. 신경과학자인 스탠포드 대학교 앤드루 휴버만 교수는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고 노력 자체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알람을 정리해보고 유튜브와 인스타 앱을 지우고 산책을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책을 꺼내 읽는 것 자체가 도파민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파민 디톡스와 도파민 중독을 역이용하여 책으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철학하는 하루 되세요.